안녕하세요. 평화를 이어가는 여정 피스튜브 찾아가는 인터뷰의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시려고 하는 분은 바로 정말 복잡하고 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로 이 한반도 정세,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시고요.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님이시죠. 문정인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피스튜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실 문정인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특보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야 뭐 당연히 교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훨씬 자연스러운데요. 교수님은 국제정치학자로서 사실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통일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직접 정책 설계하고 참여했던 이런 활동을 또 오랜 기간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계 소위 진보 정부 쪽하고는 일을 많이 했죠. 네. 상당한 시간 동안 학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소회 같은 게 있으면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얻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았지만 항상 제약에 부딪혔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관계가 정말 완전히 열리고 풀리는 걸로 생각했지만 다시 또 부시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파국이 생겼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2007년에 2차 남북 정상회담해서 차기 정부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남북 교류 협력, 화해 협력 정책이 지속될 걸로 알았는데 다시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좌절이 되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2018년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었는데 비핵화도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화체제도 더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소회는 그래요. 참 한반도 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선 북이라고 하는, 소위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고, 또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또 제약 변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 미국, 그다음 국내 여론 요걸 잘 추스리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한반도의 통일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정말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는데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요 세 대통령 시기에 각각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은 이 남북 정상회담에 다 참여하셨었죠? 다 참여했죠. 자, 그럼 이 세 분의 대통령들이 각각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역점을 두고 주안점을 두었던 점들이 조금씩 달랐을 것 같은데요. 각각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야 뭐 최초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그래서 화해 협력의 새로운 어떤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뭐 법적 제도적 통일은 어렵지만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했죠. 그래서 6.15 정상회담을 했고, 거기서 채택한 6.15 정상선언이라는 건 일종의 남북한 관계 총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니오콘들이 득세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차질을 빚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평화 번영의 정책을 모색을 했고, 평화 번영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화해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북에서는 이제 1차 핵실험을 한 후였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가 강했고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의지도 강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6.15 공동선언이 남북 관계에 대한 총론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14 정상선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강론이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하고 좀 상당히 다르죠. 6.15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뭐 한 페이지 한 장에 끝났지만은 네. 14 정상선언은 기본적으로 협력할 부분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네. 있죠. 그래서 6.15가 총론이라면은 14는 강론이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사실상 2007년 10월 정상회담 때 사실 총괄을 담당했던 분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14 정상선언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4월에 판문점 개최했고 9월에 이제 평양 개최를 하는데 특히 평양 선언 같은 경우는 강론의 이행과 관련된 것들 많이 네, 담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길,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최초로 공식 거론을 했고 북에서 수용을 했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14 정상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그 9.19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4 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이행의 네. 그 프로그램들을 적시해 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6.15는 총론이고 14는 강론이고 그다음에 4.27과 9.19는 강론의 이행 플러스 종전선언에 대한 시한을 명시화했고 올해안이라고 하는 시한을 명시화했고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의 동의를 받아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6.15에서 14, 14에서 4.27, 9.19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진화의 과정을 볼 수 네. 있어요. 먼저 교수님이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시면서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만나보시고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정일, 김정은 두 위원장들이 교수님이 받으셨던 어떤 느낌이랄까, 어떤 사람이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때 협상에 직접 뭐 참여했던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아주 뭐 긴밀하게 또는 친밀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대화를 나누었고 거기서 네. 받은 인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월 15일 날 이제 6.15 정상선언을 발표를 하고 백화원 초대서에서 송별 오찬을 네.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찬 중에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제 와인 건배들 했고 그리고 모든 남측의 특별수용원들이 그 소위 주석단이라고 그러죠. 그 김정일 위원장 이제과 우리 대통령이 있는 식탁으로 가서 서로 이제 담소도 하고 건배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일어서서 이제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당시 KBS 박권상 사장만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보고 박 사장을 좀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이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와서 김정일 위원장 앞에 소개를 했어요. KBS 박권상 사장이라고.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재미있는 얘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KBS만 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뭐 MBC, 뭐 SBS 다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좀 김정일 위원장에게 그 MBC하고 SBS가 섭섭하겠습니다. 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나는 원래 국영 TV만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예. 저는 KBS를 주로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남측의 KBS가 국영방송이고 SBS, MBC가 소위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걸 다 알 정도니까 예. 남쪽 사정이나 세계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것 아니냐.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2차 정상회담 때 이제 그때는 이제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이제 특별 수용원들이 전부 다 그 주석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로 간 건 아니었는데 그때 김정길 전 국회의원 하셨던 분께서 행자부 장관 됐죠. 예, 예. 그분께서 이제 대한체육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북경올림픽에 남북 공동 단일팀 구성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송별 오찬 하기 전에 14 정상선언을 보면은 응원단을 보내는 곳도 있지만 단일팀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저는 1차 때 왔었기 때문에 김정길 회장님께서 우리 문 교수께서 좀 앞장서서 가서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앞장서 내가 소개를 이제 김정일 위원장 앞에 이제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길 회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단일 응원팀만 갖고는 안 되고 선수단이 단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측은 올림픽을 이미 한 나라이고 그 선수들의 기량이 좋습니까? 네. 근데 우리 선수랑 같이 그 경쟁을 해서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젊은 선수들이 그 올림픽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닙니까?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길 회장이 그럼 쿼터를 해서 북에다 쿼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만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더라고요. 스포츠를 정치화하지 마십시오. 선수 기량 갖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북쪽에 이렇게 쿼터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극히 네. 합리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더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느낌이 들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만큼 제가 이제 지근거리에서 많은 얘기는 못했는데 그러나 제가 4.27 갔을 때도 그냥 뭐 건배만 제의했고 그러나 9.19 때 이제 평양에서 그때 이제 목란관에서 만찬할 때 내가 찾아가서 이제 건배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백낙천 교수님하고 그다음 홍석현 회장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제 가서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건배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이제 퇴행은 없습니다. 꼭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걸 2번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참 상당히 강한 어떤 그 결의를 갖고 만났죠. 정상회담에 나오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들었죠. 그다음 얘기를 하는 거 쭉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상당히 예의 바르고 뭐 북쪽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통령한테 하시는 거거나 또 남측에서 간 사람들에 대해주는 건 상당히 예의가 바르고 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물론 이 북한의 지도자들 워낙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지도자 이러면은 쉽사리 이렇게 합리적이라든가 좀 그러니까 좋게 들릴 만한 표현을 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었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상대가 합리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할 때 비로소 그때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이것은 남북 간에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할 때 상대에 대한 인정 이것이 없으면 참 대화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